자, 표본조사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본조사는 표본조사의 반대는 뭐죠? 전수조사. 그러니까 모집단, 전체 그 조사 대상을 우리는 모집단이라고 얘기하고, 그 모집단에서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것만 이렇게 샘플링을 하는, 그걸 이제 샘플, 표본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면은 오차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수조사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전체를 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오차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조사하려면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거나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 유권자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면 정확하게 뭐 어떤 후보가 가장 지지율이 높다 이걸 정확히 알 수 있죠. 그거는 선거예요. 선거는 어마어마한 수천억이라는 돈이 들어서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 대한민국의 전체 유권자 수가 약 한 3천 한 800만 900만 되는데 이거를 개인이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몇백 명을 이렇게 이제 추출을 해서 표본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이게 샘플 테스트, 즉 표본 조사라고 하는데, 이 전수조사가 이제 어려운 경우, 이렇게 그런 경우는 표본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연구할 때는 다 표본 조사, 샘플 테스트를 합니다. 그 샘플 테스트, 표본 조사의 장점은 뭐냐면, 첫 번째, 비표본 오차의 감소로 인해서 측정 오차를 줄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비표본 오차, 표본에 아닌 다른 그 비표본에 대한 오차가 줄어들어요. 표본을 하게 되면, 샘플 하게 되면. 그래서 측정 오차를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측정 오차를 줄인다는 것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전체를 다 조사할 때 비표본 오차죠. 비표본 오차가 이것도 오류가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물론 전체를 조사하면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정확하기는 해요. 정확한데 어떤 경우가 정확하냐면 단기간에 했을 때 정확해요. 그래서 선거를 하루에 끝내는 거예요. 하루에. 예, 어떤 경우는 우리가 미국에 대해 그 미국 대통령 선거도 봤지만 각각 주별로 다 다르고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각각 그 뭡니까 투표 시간도 다르고 그다음에 개표 시간도 며칠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뭐 일주일 열흘 차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지 않고 오차가 발생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선거도 그런데 개인이 만약에 전체 유권자들에 대해 다 조사를 한다면 이게 얼마나 걸릴지를 몰라요.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아니면 뭐 1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러면 왜 오차가 발생이 되냐면 그 응답하는 그 시간의 차이가 나면 상황이 많이 바뀌어 버려요. 또는 사람의 생각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응답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오차가 엄청나게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전수조사하는 경우에 그런 오차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샘플링을 해서 표본에다가 빠른 시간 내에 조사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측정 오차를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의 표본을 만들어서 그 표본에 조사를 함으로써 오류를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본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집단 퍼플레이션의 리프레센타티브니스 대표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대표성이 있어야지 그 샘플이 제대로 된 거고 그 조사가 제대로 된 거예요. 이 조사가 바로 전체 모집단의 일반화가 가능해요. 이게 제너럴레이제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체 대한민국 유권자 전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뭐 서울, 경기에서부터 강원, 충청, 경상, 전라, 뭐 제주도까지 여러 지역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우리나라는 그 지역 감정이 꽤 심한 편이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샘플링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구 비례를 한다든지, 그렇게 서울에서 몇 명, 경기에서 몇 명, 강원도에서 몇 명,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이렇게 다양한 샘플을 만들어야지 그 샘플이 전체 대한민국 유권자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어요. 표본조사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모든 대상을 다 조사하는 것을 우리가 전수조사라고 했어요. 전수조사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너무 많은 비용이 걸려서 연구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연구해서 아무 이득이 없어요. 그래서 샘플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소수의 대상에만 측정을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절약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측정 오차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전수조사가 불가능할 때에 표본조사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모집단이 무한 모집단인 경우,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모집단인 경우에는 이걸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연구자가. 그래서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경우 표본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집단의 명확한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모집단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 네, 그런 경우는 모집단을 다 조사하는 전수조사가 어려워요. 그런 경우는 표본조사를 해요. 그 다음에 파괴적인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동차 성능 시험을 하잖아요. 자동차 성능 시험을 하는데 모든 생산된 자동차를 전부 다 어디 벽에다가 부딪혀보고 단단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다 시험을 해봐야지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 망가져서 하나도 팔 수가 없고, 통조림도 속에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다 조사하면 다 따버려야 되는데 이래가지고는 팔 수가 없죠. 그래서 샘플링을 만들어서 몇 개 샘플을 해서 이게 이상이 없는지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하는 표본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본 추출이 유리한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이 샘플링, 표본 추출은, 표본을 추출하는 게 샘플링이죠. 신속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 신속한 정보를 얻을 때, 그러니까 전부 다 조사하는 전수조사도 때로는 필요하긴 하죠. 예를 들어 어떤 경우냐면 중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옛날에 조기를 수입을 해왔는데, 이 중국에서 조기를 무게를 부풀리기 위해서 조기에다가 속에다가 납 같은 거를, 중금속 같은 걸 집어넣어 가지고 불려서 이렇게 이제 무게를 불려서 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샘플 테스트를 해요. 처음에는 몇 개를 샘플을 해가지고 보니까 이 납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샘플 테스트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어디가 뭐가 또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부 다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돌려보내든지, 수입을 안 하고 돌려보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신속한 정보를 얻는 경우에는 표본 추출이 좋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표본 추출을 해서 샘플링을 해서 그 표본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반응의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 사람들의 마음은 시시각각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또 이 사회가, 이 상황이, 환경이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자주 변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면은 상황이 달라지거나 변화가 일어나거나 또는 마음이 변하거나 이런 변화가 나타난 경우는 전수조사하면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샘플링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샘플링하면은 다양한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유리한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표본 추출을 해서 표본 조사를 실시를 하는 실시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표본 조사의 이제 문제점도 물론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져야 된다고 해요. 샘플은 표본은. 근데 표본 그런 대표성이 있는 표본을 만들기가 상당히 쉽진 않아요.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 표본 추출을 잘못한 경우에 굉장히 많은 오류가 발생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기관에서 누가 조사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을 우리가 많이 그 토론회 같은 데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자기들은 직접 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표본이 잘못된 경우에는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표본 추출은 검증하고자 하는 그 변수들 간의 관계를 잘 못 나타내 주거나 왜곡시키는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샘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성, 대표성.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집단 자체가 작은 경우에는 표본조사가 의미가 없어요. 모집단 자체가 작은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죠. 작은데 몇 개 표본조사하면은 그 결과는 똑같다고 말할 수 없어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동전을 던졌을 때 앞과 뒤가 나오는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 몇 번 또는 몇십 번 던져가지고 2분의 1씩 나오지 않아요. 수천 번, 수만 번 던졌을 때 2분의 1로 이렇게 날아가는 것이지, 뭐 적게 해가지고는 정확한 조사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복잡한 표본 설계를 요하는 경우에는 시간이나 오차 발생이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 표본을 만드는데 복잡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하려고 물론 하겠죠. 아까 얘기했던 그 모집단의 수가 굉장히 큰 경우에 대한민국 유권자를 이제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각 지역마다 또 계층마다 또는 뭐 남녀 비율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나 또는 자칫하면 오차가 발생이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집단의 규정을 위해서는 표본 요소, 표본 단위, 범위, 시간 이런 것들을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되는데 모집단은 뭐냐면 전체 연구 대상의 집합을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거나 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려는 연구 대상 전체 그 집합을 우리는 모집단, popul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접근 가능 모집단이 있어요. 연구 대상 중에서 연구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의 전체를 말하면 총체. 그러니까 모집단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모집단이 있고 접근할 수 없는 모집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군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뭐 그들의 뭐 병영 생활의 어떤 뭐 만족도나 뭐 또는 뭐 개선해야 될 것들을 연구를 하고자 한다. 그럼 군인들을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다음 목표 모집단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런 대상, 전체 대상이 바로 이제 목표 모집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표본은 아까 했던 샘플, 실제로 측정하고자 하는 그 모집단의 일부, 모집단에서 추출한 샘플, 이게 표본이고, 표본 요소는 모집단이나 표본의 기본적인 구성 단위가 표본 요소예요. 구성 단위. 예를 들어서 뭐 남성, 여성 또는 무슨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이렇게 이제 그 구성 단위.
그 다음에 표본 단위가 있어. 표본을 추출할 때 기본이 되는 단위들. 예, 이것도 있죠. 뭐 대학생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뭐 이런 그 단위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표본 추출 과정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이제 모집단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돼요. 모집단이 뭐냐?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모집단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정의를 해야 돼요. 어떻게 정의해야 돼요? 조작적 정의를 해야 돼요. Operational Definition.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 청소년이다 그러면은 청소년이 도대체 누구냐? 아, 연령별로 뭐 12세에서 뭐 20세냐 또는 뭐 23세냐 25세냐 이걸 명확히 규정을 해야지 그 모집단을 정확히 규정을 해서 그 중에서 샘플을 만들어야 되죠.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다른 대상들이 샘플링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집단을 정확하게 규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 표본 단위를 결정해야 돼요. 표본 단위를 뭘로 할 거냐. 아까 봤던 그 표본 단위가 뭘로 계층으로 할 거냐, 뭐 인구비로 할 거냐, 또는 성별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일단 표본 프레임을 확보해야 돼요. 표본 프레임은 뭐냐면 표본을 이제 그 추출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전화조사를 한다. 전화번호들이 있어야 되겠죠. 전화번호부가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대한민국 유권자 중에서 샘플링을 하려고 하면은 뭘로 가지고 유권자가 어디 있는지 누가 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선거관리위원회 가면은 선거인 명부가 있어요. 그 명부가 프레임이에요. 표본 프레임. 이걸 확보해서 그 중에 무작위로 뽑은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추출 방법을 통해서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본 추출 방법을 선정하는 거죠. 표본 추출 방법에는 크게 확률 표본과 비확률 표본이 있어요. 그 중에 또 안에도 이제 여러 가지 또 방법들, 그 중에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할 거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본 추출 방법은 확률 표본 추출 중에서 무작위 표출을 많이 합니다. 무작위로 뽑아내는 거죠. 무작위. 그다음 표본 크기를 선정해. 표본 크기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오차 범위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표본을 너무 적게 하면은 오차가 커요. 표본을 많이 하면은 오차는 줄어드는데 조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적당하게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들이 이제 여러분이 아마 뉴스나 이런 보도 같은 데서도 많이 봤을 텐데 대한민국 유권자 800명 또는 1000명 또는 1400명 뭐 이렇게 해서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5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뭐 4 이렇게 제시를 해놓은 걸 아마 봤을 거예요. 그 표본 크기에 따라서 표본 오차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표본 크기를 잘 선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샘플링을 해야 돼요. 표본 추출을 이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표본을 추출했으면 그 표본을 확인을 하고, 확인해서 문제가 있거나 잘못됐거나 이런 것들은 수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샘플링을 합니다. 표본 추출을 해서 그 표본에다가 조사를 하는 거죠. 이게 표본 조사입니다.